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40대 중반 여성입니다. 여기 나오는 사연들을 항상 읽으면서 제가 겪은 이야기도 들려드리면 좋겠다 생각만 하다가 드디어 실행에 옮기게 되네요. 저는 이른 나이에 남편을 만나 일찍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았던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루라도 빨리 집에서 독립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컸어요. 매일 돈 때문에 싸우는 부모님, 그리고 내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교를 다녀야 하는 삶이 지독하게 숨막혔거든요. 다행히도 그 시기에 제가 열중할 수 있는 게 공부뿐이 없었습니다. 죽어라 공부하고 죽어라 아르바이트하는 삶을 살아갔어요. 전 저의 인생을 바꾸고 싶었어요. 소외계층에서 벗어나 조금은 여유 있는 삶을 원했죠. 죽어라 공부한 덕에 전 법대에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법대에 입학하고도 아르바이트는 꾸준히 해야 했어요.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저랑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남편은 저에게 너무 신세계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이 사람과 같이 있으면 집보다도 마음이 편한 생각이 들었을 정도였으니까요. 남편네 집은 대대로 외식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외식 사업이 잘 되자 프랜차이즈로 전향을 하면서 유명해졌죠. 그런 집의 둘째 아들이었네요. 전 거기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요. 남편 말로는 제가 참 삶이 고단해 보였다는군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에게 빠져들어 연애를 했습니다. 처음엔 남편의 배경은 몰랐습니다. 단순히 음식점의 젊은 사장님인 줄 알았어요. 연애할 때까지 남편은 본인의 집 배경에 대해 저에게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돈의 여유도 있고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모습들이 생소하기도 하면서 자신감에 끌린 것 같아요. 남편은 제가 집에서 독립하고 싶어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저에게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하였죠. 프로포즈를 하고 남자친구의 집안 배경을 알게 되었을 때 거부를 하게 되었어요. 어차피 그런 집에선 절 보잘것없이 생각할 게 뻔하니까요. 단순히 저에겐 법대생이란 타이틀 말고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의외로 남자친구의 집에 인사를 하러 갔을 때 저에게 아주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덕분에 긴장됐던 마음이 녹았어요. 법대생이라고 했나? 그럼 졸업하면 검사 준비하는 건가? 아니면 학기 중에 패스할 건가? 궁금한 게 많네요. 아, 네, 안녕하세요. 여건만 되면 바로 사실 준비할 계획이고요. 그래도 학교를 다니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거고요. 아, 아르바이트 하면서 40패스 하는 게 쉽지는 않죠. 우리 아들은 결혼하고 싶어 하던데 진영이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서 궁금했어요. 어떤 아가씨인지. 청명해 보이고 좋네요. 잘 만나봐요, 우리 아들이랑. 그리고 좋은 결과 이뤘으면 좋겠네요. 예비 시어머니의 긍정적인 반응으로 저희는 결혼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가난한 저를 남편은 많이 배려해 주어 저에게 맞춰서 결혼을 준비했네요. 이 부분에서 시부모님도 별다른 말씀은 없었고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행복하다고 많이 느꼈어요. 그렇게 저희 부모님에게도 남편을 소개했습니다. 부모님은 남편을 물론 너무 좋아했고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죠. 내 인생에 이제 행복한 나날만 있을 것 같다는 그 착각 속에 결혼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불행이 시작되었네요. 결혼을 하고 저희는 당연히 시댁에 들어가 살게 되었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아주버님, 형님, 남편, 저 이렇게 6 식구가 살게 되었어요. 그렇게 시댁에서 맞이하는 첫날
저는 형님과 시어머니가 대화를 나누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아니, 어머니, 어쩜 그렇게 격이 없는 여자를? 저 어머니한테 놀랐잖아요. 아무리 법대생이라고 하지만 집안 보니까 난리더만. 다 쓸 데가 있다. 검사 돼봐라. 집안에 검사 하나 두는 것도 나쁘지 않지. 우리같이 큰 사업하는 사람들은 검사 하나 그냥 꽉 붙잡고 있는 것도 좋을 거야. 그리고 이용 가치가 떨어지면 내쫓으면 되지 안 그러냐? 진영이도 그 사람 언제까지 갈 것 같아? 어머, 어머니, 역시 명쾌하시네요. 전 그 뜻은 몰랐어요. 어쩜 저렇게 격이 없는 며느리를 들이나 했더니 역시 내가 바보도 아니고 그런 계산도 못했을까봐 다 쓸 데가 있어서 순순히 들인 거지. 그리고 바로 팽이야.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몸이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하면서 제 몸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죠. 하지만 제가 거기서 바로 티를 낼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시댁에 잘 보이고 싶었거든요. 이미 시어머니와 모든 집 식구들이 저에게 어떤 마음인지 알고 있는 이상 저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서 정 공부에 매진했어요. 학교 방학에는 남편 가게를 도와주고 밤에는 공부하고 학기 중에는 학교를 다니고 또 공부하고 그런 일상이 반복되었죠. 그럼에도 남편이 있기에 행복했어요. 늘 제 편이 되어주고 제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주는 남편을 보면서 그래도 내가 태어나서 제일 잘한 일은 남편이랑 결혼한 것이라고 늘 다짐하고 되새겼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일을 병행한 결과 저는 40 패스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꿈에 그리던 검사가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누구보다도 좋아하셨죠. 제가 법대생일 때는 아무에게도 저를 소개하지 않았지만 검사가 된 이후에는 우리 며느리라고 친구분들께도 소개해 주셨네요. 저도 학교 다닐 때와는 다르게 움츠러들지 않고 생활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님은 제가 검사라는 이유로 저에게 어려운 일을 많이 부탁하셨어요. 약간 회사를 운영하면서 아주 아슬아슬하게 법을 위반한다든지 하는 문제들도 제가 다 해결해 주길 바라셨어요. 어머님, 이건 제 힘으로 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리고 말단 검사가 힘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야? 내가 그럼 널 며느리로 왜 얻었냐? 너 뭐 볼 게 있다고 내가 우리 진영이랑 결혼시켰겠어? 이런 거라도 네가 도와야지 안 그러냐? 그게 아니면 네가 어떻게 이 집에 시집 올 수 있었겠어? 이제 결혼했다고 배째라 이거냐? 아주 웃기는구나. 어머니, 그래도 그게 아니죠. 그래도 회사가 어느 정도 큰 만큼 떳떳하게 운영하시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제 의견은 그래요. 아주 이게 검사라고? 시애미를 무시하는 거야 뭐야? 가진 것도 치뿔없는 네가 공부한 것도 누구 덕분인데 우리 집에 충성해야지. 어머니, 제가 돈 벌어서 공부했어요. 이 집에 시집와서 한 번도 진영 씨 돈으로 공부해 본 적 없고 제가 식당 나가서 번 돈으로 학비 대고 시험 합격한 거예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어머님 부탁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엄마, 그만 좀 해요. 윤정이가 이 집에 비서실장도 아니고 별걸 다 부탁해 진짜. 이럴 거면 저희 나가 살게요. 내 아들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 다 저거 잘못 만나서 그런 거지. 내가 내 발등을 찍었지. 가진 것도 없는 것 고분고분하기라도 할 줄 알았는데 내 오해였구나. 아주 여자 하나 잘못 들어와서 내 아들이 이렇게 나한테 바락바락 대들다니.
저것을 그냥? 시어머니가 저를 구박하면 할수록 남편과 시어머니는 사이가 악화되었어요. 그리고 시댁의 핍박 속에서 저는 임신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아이가 생겼어, 윤정아. 너무 설렌다. 딸일까, 아들일까? 난 너랑 꼭 닮은 딸이었으면 좋겠는데. 정말? 난 자기 닮은 아들이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아이도 태어나면 우리도 부모가 되니까 조금 더 성숙해지자. 요즘 회사 사정이 진짜 별로거든. 사정이 별로라기보다, 나중에 설명할게. 형이랑 좀 트러블이 많아서 힘들었는데, 너한테 이런 좋은 소식 들으니까 너무 힘이 난다. 진짜 고마워, 윤정아. 나 앞으로 더 열심히 살게. 좋은 아빠가 되어야지. 무슨 일 있어? 요즘 안색도 안 좋긴 해. 회사에 일이 있는 거야? 아니면 뭐 혹시 또 어머님이 안 좋은 거 부탁하셔? 회사가 간혹 좀 투명하지 않은 일을 하는 걸 알고 있었기에 저는 남편이 걱정이 많이 되었죠. 딱 봐도 욕심 많은 아주버님, 어머님. 남편은 그런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기에 트러블이 생기는 건 당연했고요. 그래도 남편이 별일이 아니라고 하니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일을 하면서도 뱃속에 아이가 있고 이제 엄마가 되는 생각에 좋은 생각만을 하려고 애썼죠. 집에 가면 시어머니는 또다시 회사 일을 저에게 떠밀었지만 저에겐 씨알도 안 먹힌다는 것을 알았기에 어머님도 더 이상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셨고요. 그렇게 안정을 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평화롭던 날 중 드디어 아이의 성별이 공개되는 날이었어요. 너무나 설레는 마음에 반차를 쓰고 병원에 갔어요. 결과는 딸이었네요. 저와 똑 닮은 딸을 가지고 싶다는 남편에게 얼른 결과를 알려줘야겠다 하며 호숫가에 낚시를 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을 걸어도 받지 않는 그이 무슨 일이 있나? 뭐 낚시에 열중 하나보다 이따 다시 전화 오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며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울리는 저의 벨소리, 여보세요라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들려오는 소리에 전 그 자리에서 졸도를 해버렸습니다. 그 얘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죠. 윤진영 씨 보호자 되시나요? 여기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병원으로 와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얘기는 와서 들으시면 되세요. 그렇게 저는 졸도를 해버렸고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이 헐레벌떡 병원으로 갔죠. 들려오는 이야기는 낚시를 하다가 호수에 빠져 사망을 해버렸다는 얘기였고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뱃속에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그것도 성별도 알기도 전에 사망을 했다니요. 기절을 하고 깨어났을 땐 이미 장례를 지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경황이 없는 저는 그 자리에서 오열만을 하였죠. 시어머니는 울고 있는 저에게 큰 소리를 내셨습니다. 남편 잃은 서러움에 북받쳐 울고 있는 저에게 말이죠. 그리고 어머니의 말은 곧 제 비수를 찍었네요. 네가 뭘 잘했다고 울어? 너만 안 만났어도 우리 진영이가 이렇게 허망하게 가래가 아닌데 집안에 여자 하나 잘못 들여서 그렇다 아주. 기가 보통 기가 아니니 우리 아들이 안 죽고 백이여? 너 같은 거 진짜 꼴도 보기 싫어, 알아? 이 나쁜 것 뚜고 쳐 이년아. 어머니, 제가 뭐라고 했어요? 동서 볼 것도 없고 진짜 가진 것도 없고 불행해 보이기까지 한다고 했잖아요. 어이가 없어서 원. 그만해요, 엄마. 저 여자 재수 없던 게 하루 이틀인가? 검사랍시고 지 잘난 맛에 사는 것을. 진영이는 뭐가 좋다고? 아유, 이제 알았어요? 당신이 우리 집에 어떤 존재인지? 모든 불행만 가져온 사람이라고 알아? 내 동생 진영이
다 너 때문이야. 전현이 나쁜 것이야 아주. 저게 망조가 들어도 단단히 들었지. 우리 아들 어쩌면 좋으냐. 내 막내 아들, 내 귀한 아들. 시어머니는 장례식장에서 떠나가라 울어댔죠. 자식 잃은 슬픔을 제가 어찌 헤아릴까 싶어 어머님 폭언을 듣고만 있었네요. 뱃속에 아이도 불쌍하고 전 이제 이 세상을 어찌 살아가야 하는지도 마음이 아파 도저히 몸을 가눌 수도 없었어요. 그렇게 장례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또다시 전 폭언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님은 저와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부정하다며 화를 내셨죠. 꼴도 보기 싫다. 너랑 네 뱃속에 있는 아가 우리 아들 잡아먹고 잘 살 줄 알아? 너네가 그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이 뻔뻔한 거사? 어머니, 아이가 무슨 죄가 있나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저도 진영 씨 없는 이 세상 두렵고 힘들어요, 네? 그만 좀 하세요. 닥쳐! 처음부터 널 이 집에 들이는 게 아니었어. 이 집에 해만 되는 것. 어디 너 같은 것이 우리 집에 발을 들여 천한 거사. 전 그렇게 집을 나오려고 다짐을 하였습니다. 뻔히 애가 태어나면 애도 미워하실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께 말씀을 드리고 독립 준비를 하였죠. 하지만 처음엔 순순히 나가라고 하던 시부모님은 정작 제가 나가려고 하자 태도를 바꾸셨어요. 그 태도를 왜 바꿨는지 금세 모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지만요. 정말 의지할 곳 없는 마음이었습니다. 됐다. 진영이 없어도 네 방은 그대로 써. 애도 태어날 텐데 너 일도 하고 애도 보고 그렇게 애를 막 키울 거냐? 우리 진영이 핏줄인데? 어머니, 그래도 되나요? 저희 애랑 저랑 불행하다고 한 건 어머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나가려고 한 건데 갑자기 나가지 말라니요? 진영이 핏줄인데 내가 성급했어. 짐 풀고 쉬거라. 너도 고단했을 텐데 다음 주부터는 출근도 다시 해야 될 텐데.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저도 죽은 남편을 생각하니 쉽사리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아이도 낳고 시부모님이 본인들의 손녀도 보셔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제정신이 아닌 듯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새벽녘 다시 한번 잠에서 깨어 물을 먹으러 거실로 나가는 순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그리고 시숙의 대화를 또 한 번 엿듣고 말았습니다. 사망보험금이 다 쟤한테 가는 걸 보고만 있을 거야? 당연히 우리 아들 사망보험금인데 우리가 챙겨야지, 안 그래?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네. 하긴 우리 집에 도움도 안 되는 애가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가게끔 둘 수 없죠. 잘 생각해봐요. 분명 쟤랑 조카한테 다 갈 텐데 조카라도 붙잡고 있어야죠. 이 집에 한 게 뭐가 있다고 돈을 다 줘요. 빈손으로 시집왔으면 빈손으로 나가야지. 우리 회사에 뭐 도움된 것도 하나도 없고 그 돈은 절대 못 주지. 일단 붙잡아 놨다가 슬슬 구슬려서 보험금만 받아내고 내보내자고요. 조카든 말든 둘 다요. 지혜는 그래도 끔찍할 텐데 자기가 어떡할 거야? 애 핑계를 대서라도 붙잡아야 해. 그리고 식모살이라도 시켜야지. 아우 억울해. 불쌍한 우리 아들. 제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우연히 듣게 된 시댁 식구들의 대화에는 저를 칭하는 말이 있더군요. 그리고 사망보험금. 정말 생각지도 못한 내용이라 충격적이었네요. 어떻게 자식이 죽자마자 보험금 수령을 생각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내가 싫었으면 저런 생각까지 하실 수가 있는지 또다시 손발이 발발 떨리고 슬펐습니다. 하지만 뱃속에 아이가 있기에 꼭 참아내었죠.
아이만 낳는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라고 느꼈어요. 피부치로 연결된 사이니까요. 그렇게 전 다시 복직을 하였고 출산 준비를 하였습니다. 간혹 몰아쳐오는 슬픔을 감당하기는 너무 힘들었지만 죽은 남편을 생각하면서 제 딸을 꼭 예쁘게 키워낼 거라고 다짐했어요. 아침엔 일을 나가고 저녁엔 퇴근을 하여 시집살이를 하였죠. 만삭의 몸으로도 살림을 하였습니다. 그냥 죽은 남편을 생각해서 시부모님을 봉양한다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차라리 몸이 고되니까 조금이나마 슬픔을 잊을 수 있게 되었고요. 반찬이 이게 뭐야? 어쩜 이리 간을 못 맞춰?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니 도대체? 아유, 입 아파, 속 터져. 싱거우세요? 어머니 입맛에 맞춘다고 한 건데 내일은 조금 더 신경 써서 해볼게요. 오늘은 그냥 드세요. 내가 말을 말아야지. 너만 보면 답답하고 나까지 우울해진다. 표정 좀 어떻게 할 수 없어? 아유, 저 답답이. 그만해 당신도. 새아가도 앉아서 먹거라. 만삭에 밥까지 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출근도 해야 하고 같이 앉아 먹자. 종종 시아버지가 조금씩은 챙겨주셨지만 이미 시아버지 속마음도 아는 터라 그렇게 와닿진 않았네요. 그렇게 그날 밤 자려고 누웠는데 진통이 시작되었어요. 시부모님께 말을 할 수도 없었고 혼자 방에서 끙끙대다 119를 불러 병원에 도착했죠. 집에 119가 도착을 해서야 시부모님은 잠에서 깨셨어요. 저의 진통 소리에 시어머니만 저와 같이 병원을 가주었죠. 가는 내내 시어머니에게 잔소리를 들어야 했네요. 배도 아프고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든 출산의 밤이 되었습니다. 꼭 이렇게 남들 앞에서 우리를 못된 사람으로 알려야 속이 편하지. 배 아프다고 내려와서 얘기하면 될 것을 119를 불러? 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냐? 집에 사람들도 있는데 119를 부르는 게 어이가 없어서 나원 참. 너 혼자 애 낳냐? 유세도 아니고.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 구박 속에 아기를 낳았어요. 임신 기간 내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걱정을 가득했지만 저희 아이는 너무 예쁘게 나와주었습니다. 아주 아빠 판박이로요. 남편이 지금 출산 후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같이 기뻐해줬을지 눈물을 얼마나 흘려줬을지 생각을 하니 더욱더 남편이 그리웠어요. 시어머니는 본인의 손녀지만 잘 보지 않으셨고요. 저와 딸아이를 조리원에 데려다주곤 집으로 바로 가셨습니다. 시댁살이를 하는 기간 중 조리원에 있던 기간 10일만이 저에게 숨통이 트이는 시간이었네요. 그렇게 몸조리를 하고 시댁에 들어가는 길, 이제 아이와 저는 어떻게 사는 게 현명한 것인가를 많이 생각했죠. 집으로 들어가는 순간 또 한 번 시어머님은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였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네요. 왔니? 몸조리는 좀 잘했고 이리 와서 앉아 보거라.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 아기 좀 눕혀놓고 나오려무나. 네, 어머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조리원까지 데려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 덕분에 편하게 갔었어요. 이제 네 인생 살아야 하지 않겠니? 네 몫은 좀 챙겨주마. 서로 얼굴 보는 것도 불편할 텐데 너 없는 동안 많이 생각했어. 네, 어머님. 그럼 저랑 이서랑 나가서 살면 되나요? 어머님, 아버님이 보고 싶을 땐 언제든 데려오도록 할게요. 저도 차라리 이게 나을 것 같았어요.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를 행복하게 키울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오히려 먼저 말씀해줘서 감사했네요. 무슨 소리니? 너만 나가야지. 진영이 핏줄을 어딜 데리고 나가?
우리가 잘 키우마. 그러니까 너만 나가. 새 출발해야지 너도. 네? 아, 어머니, 그게 말이 돼요? 어머님 배 아파 낳은 아들 떼버리고 혼자 나오실 수 있나요? 전 못 그래요. 제목 얼마나 떼주시려고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부정탄다 어쩐다 하면서 저희 딸 그렇게 뱃속에 있을 때 구박하시더니 진영씨 보험금 차지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진영씨가 이 모습 보면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전 아이 없이 못 나가요. 뭐? 우리 진영이의 핏줄 우리가 거두는 게 맞는 거지. 어떻게 남의 손에 맡겨? 그리고 우리 아들 죽은 사망보험금이 왜 너한테 다 가는 거냐? 네가 한 게 뭐가 있다고? 딸아이 앞으로 해놓고 당장 나가. 네 몫은 조금은 떼어줄 테니 알겠니? 그래요, 재수씨. 아니, 욕심이 과하네. 솔직히 한 게 뭐가 있다고 돈을 다 받아먹어요? 그건 아니지 않아요? 한두 푼도 아니고. 그냥 조용히 나가던가. 아니면 저희가 조금 챙겨드릴 테니까 이거 받고 떨어지세요. 더 이상 진흙탕 싸움하지 마시고요. 못 나가요. 그리고 이런 법은 없죠. 어머니, 법적으로도 엄연히 문제 있는 거고요. 전 아이 포기 못합니다. 그런 줄 아세요. 이 말을 끝으로 제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정말 제 인생은 어쩜 이리 거센지 남편 잃고 자식까지 뺏길 위험에 처하니까 정신이 번뜩 차려지더라고요. 내 아이 내가 지켜야겠다 이렇게 말이죠. 그렇게 마음을 독하게 먹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죠. 동서는 미련한 거야? 아니면 대단한 거야? 어쩜 그렇게 눈치를 받아도 나갈 생각을 하지도 않는지. 돈 때문에 그래? 제가 뭘요? 당연히 제 딸은 제가 지켜야죠. 여기서 형님도 저 같으면 생떼 같은 자식 떼어놓고 살 수 있겠어요? 뭐? 아, 참나. 동서, 많이 변했다. 애 낳고 어떻게 됐나 봐. 참나. 아니면 빈몸으로 조카랑 나가던지. 여기서 이렇게 살고 싶어? 여러 사람 불편하게 뭐 한 건지 안 그래? 그냥 나가줘 조용히. 어차피 여기 집이랑 어울리지도 않는 사람이잖아, 동서는. 제가 왜요? 보기 싫은 사람이 나가세요. 전 제 아이 떼어놓고는 절대 못 나가요. 그리고 제목도 포기 못하죠. 안 그래요? 어머, 독한 거 봐. 이래서 없이 산 사람이 돈에 눈이 돌면 큰일 난다던데. 참 많이 변했다. 아니, 원래 그런 건가? 네. 절 이렇게 만든 게 여기 가족들이죠. 안 그래요? 제 생각 변함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소용없다고요. 전 점점 독해져만 갔네요. 시어머니의 이년저년 소리도 아무렇지 않아졌고 형님의 비아냥대는 소리 따위도 말이죠. 그저 우리 딸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 집에 나가는 순간 딸아이는 무조건 데리고 나가지 말라는 시부모님. 그런 저는 법적 제지를 가하지 않는 이상 어쩔 수 없었거든요. 죽은 남편의 부모님한테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핍박 속에 살았어요. 마침 육아휴직을 하고 있었기에 매번 집에서 시어머님의 눈총을 받아내었고요. 독한 것, 끈질긴 것, 이소 두고 나가라니까 어쩜 저리 뻔뻔하다니. 이제 내가 입이 아프다 아주. 네 불행이 우리 손녀한테 갈까봐 걱정이다 정말. 원래 딸은 어미 인생 닮은다는 말이 있는데 안 그러냐? 네 년이 화근이야. 불행을 달고 사는 년. 순간 너무 화가 났어요. 딸아이의 인생까지 운운하며 저에게 독한 말을 내뱉는 시어머니를 보니 더 이상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그리고 전 그대로 뛰쳐나와 발길이 닿는 곳으로 달려나갔죠. 한참을 달리다 보니까
도착한 곳은 남편이 죽은 그 호숫가였네요. 그 호숫가 앞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남편도 원망스러웠어요. 왜 이렇게 저를 두고 먼저 갔는지. 마음 같아선 당장 그 강물에 뛰쳐 들어가고 싶은 심정, 딸아이의 얼굴을 생각하며 참고 또 참았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한참을 울고 정신을 차려보는데 호숫가에서 꿈틀꿈틀 무엇인가 한참 보니 웬 붕어 한 마리가 꿈틀대면서 얼굴을 내밀고 있었죠. 그리고 뻐끔뻐끔 그러다 그 근처를 맴도는 거였어요. 꼭 저를 위로해 주듯이. 한참 울다 그 붕어를 보며 멍을 때리는데 그 근처 흙더미에 USB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죽은 남편이 항상 가지고 있던 USB였고요. 여기서 이걸 떨어뜨렸구나 하고 챙겼네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USB를 보니 거기엔 어마어마한 것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댁의 사업체에 불법으로 납품하는 거래처와 횡령 금액 등이 상세하게 엑셀로 정리되어 있었네요. 이런 어마어마한 것을 숨기고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대부분 아주버님이 저지르신 일이더군요. 남편은 그걸 하나하나 저장해 두고 있었고요. 아마 남편이 죽기 전 아주버님과 회사에 불만이 아주 많은 것 같았어요. 살아있을 때 지나가는 말로 가볍게 요즘 회사가 내 마음처럼 안 된다 이런 말을 자주 했었거든요. 이런 걸 저장해둔 남편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누구 하나한테 기댈 곳도 없이 혼자 이걸 숨기고 얼마나 괴로웠을지. 아마도 이걸로 나중에 법적으로 제지를 하려고 했던 모양이더군요. 홀로 외로이 싸움을 해왔을 남편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고요. 시부모님의 사업체가 그리 투명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불법들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검사로서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 섰고요. 그리고 전 판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딸을 가지고 협박하는 시부모님, 그리고 비꼬는 형님, 딸을 못 볼 수도 있다는 생각에 항상 초조하게 지내온 날들을 생각하며 복수의 칼날을 갈았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복직을 신청했어요. 그리고 딸을 데리고 독립할 준비를 했고요. 일하는 법원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하나 분양받고 딸과의 새 출발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쉬웠던 일을 마음 먹기까지 쉽진 않았지만 무엇이든 맞서 싸우겠다 생각하고 각오했네요. 그리고 복직 후 시부모님 회사에 소장을 전달했습니다. 시부모님은 난리가 나셨고 찾아오셔서 저에게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하며 또다시 딸아이로 협박을 하기 시작했죠. 익숙했습니다. 다 각오를 했거든요. 내가 너 이럴 줄 알았다. 언제든 우리 뒤통수 칠 생각만 했지 니녀는? 너 내가 가만둘 줄 알아? 검사라고 데려와서 집에 도움될 것 같아 오냐오냐 했더니 집에 도움은 안 돼. 제 남편도 잡아먹어. 이제 우리한테 칼을 꽂아?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말씀은 바로 하셔야죠, 어머님. 모욕죄로 콩밥 드시고 싶지 않으면 이쯤 그만하세요. 그리고 이제 있어가지고 협박도 그만하시고요. 정당히 경찰 조사 받으세요. 그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선물이네요. 더 이상 꼼수 쓰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서 문제는 법으로 해결할게요. 얼마가 걸리든 싸울 거네요. 이제 더 이상 안 당해요. 애초부터 진영 씨 사망보험금 때문에 발 묶어두신 거 알고도 참은 거예요. 그리고 이서 자꾸 데려가려고 하신 것도 돈 때문인 거 다 알고요. 어머니, 진영 씨가 보면 어떻겠어요? 안 그래요? 정신 차리세요. 이 미친 것이 나를 가르치네. 가방끈 좀 길면 다냐?
내가 검사한테 덕 보려다 검사한테 뒤통수를 맞을 줄이야. 아주 못된 것. 아니, 동서, 제정신이야? 감히 우리 집을 상대로 지금 뭐 하겠다는 거야? 이제 남이라 이거야? 너, 내가 알아봤어. 그 입 좀 닫으세요. 아주버님 깜빵 보내기 싫으면 다 아주버님이 이렇게 저지른 거 알고 있어요. 알아요? 그리고 어머님한테 제대로 설명해 주실래요? 지금은 저한테 욕할 게 아니라 빌어야 할 때라고? 있어가지고 협박 그만하시고요. 돈에 눈먼 인간들 같으니라고. 뭐? 너 누구한테 지금 이래라 저래라야? 너 내가 오늘 가만두나 봐. 어디 잘난 척이야 지금? 천한 것이? 형님은 그 말이 끝나고 뺨을 날렸네요. 어이가 없던 순간도 잠시 저도 똑같이 뺨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서류 더미를 얼굴에 날려버렸죠. 그리고 소리치는 시어머니와 형님을 뒤로 한 채 제 일하는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고소장을 추가했네요. 괘씸죄를 추가해버리고 그렇게 고소장을 또 하나 날렸어요. 시댁은 한바탕 뒤집어졌고 저를 가만 안 두겠다고 일을 가는 상황이 됐고요. 하나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저와 제 딸아이만 잘 살 수 있으면 그걸로 되니까요. 그렇게 아주버님은 소환 명령이 떨어져 담당 수사관에게 조사를 받게 되었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수사 착수에 들어갔네요. 시댁은 횡령과 불법 거래 등을 하여 아주버님이 불구속 입건되셨고 결국 징역을 가셨어요. 그리고 엄청난 벌금을 물게 되었죠. 그리고 제 딸아이 건에 대하여 법적 다툼을 진행했습니다. 당연히 법은 제 편이었고요. 친모가 살아있고 친모에게 친권, 양육권이 가는 건 당연하니까요. 그렇게 깔끔하게 모든 것을 끝을 내고 딸과 새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쉬웠던 일을 미련하게 시간을 허비한 느낌이기도 하지만 시댁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많이 배웠네요. 제 딸아이는 저만 지킬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분명 죽은 남편도 이 모습을 보면 잘했다고 해줄 게 뻔했으니까요. 그렇게 모든 싸움을 마무리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 딸아이가 크는 모습을 보며 남편이 사무치게 그립기도 이 모습을 같이 보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 눈물이 나기도 하고요. 그래도 남편과 꼭 닮은 딸아이를 보면서 항상 힘을 내고 있어요. 그리고 제 딸아이가 언젠간 어른이 되어 엄마 고맙다고 한마디만 해준다면 이 거친 세상 정말 살아온 보람을 느낄 것 같네요.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지만 아직도 남편이 혼자 회사에서 힘들었을 생각, 저희 가족을 위해 참아왔던 생각, 그리고 딸아이를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마음을 생각하면 많이 아프네요. 그럼에도 저에겐 긍정적인 제 딸, 하나밖에 없는 딸을 꼭 잘 키워내리라 다짐해 봅니다. 언젠가 남편을 다시 만난다면 남편이 저에게 이 세상 정말 잘 살아왔다고 고생했다고 한마디쯤은 해주겠죠. 그날만을 기다리며 딸아이와 행복하게 살아갈 겁니다.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결혼 14년 차 주부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흐르고 변했다지만 인식의 변화와 흐름이 아쉬운 건 사실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저는 어려서 집이 어려웠어요. 부모님께서 열심히 일하시지만 살림은 제자리, 그 말이 딱이었죠. 어려서부터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들 다 가는 대학도 포기하고 바로 은행에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나쁘지 않았죠. 부모님께서는 그래도 없이 살았는데 나름 제가 잘 자라주었다고 생각하였어요. 저도 취업을 하여 돈을 벌게 되니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게 우리를 키웠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처음엔 대학을 가지 못했던 원망도 많았지만 점차 내가 직접 월급쟁이가 되어보니 부모님의 고단한 삶을 이해할 수 있어서 오히려 조금 더 철이 든 것 같아요. 그렇게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죠. 그렇게 제가 주어진 삶에 대해 불평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살고 있을 쯤 은행 선배가 저에게 소개팅을 주선하더라고요. 아직 결혼할 때는 아닌 것 같아 저는 거절했어요. 경제적으로도 아직 부모님은 제 결혼이 부담스러울 때였거든요. 그래서 애써 들어오는 소개팅들을 번번이 거절했죠. 미진아, 진짜 괜찮은 남자 하나 있는데 만나볼래? 얼마나 괜찮은지 몰라. 그냥 부담 없이 만나만 봐. 어때? 에이, 제가 아직 남자 만날 준비는 안 되어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저 말고 다른 사람 소개해 주세요. 아, 대출팀에 선미 씨도 외롭다고 하던데. 선미 씨 어때요? 전 아직 여유가 없어요. 선배가 좋은 마음으로 소개해 주신 건데 죄송해요. 사실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에 네가 지나가더라고. 근데 네가 너무 마음에 든다고 하지 뭐야. 한번 만나봐. 어때? 네가 경제적으로 부담 가질 것도 없어. 뭐 돈에 팍팍한 사람 아니니까 너한테 스트레스 줄 일도 없을 거고. 진짜 괜찮은 친구라서 그래. 네? 저를요? 어머, 그래도 아직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아직 결혼 준비도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조금 고민해 볼게요, 선배. 그래, 잘 생각해봐. 진짜 내 친구라서가 아니라 정말 인간성 하나는 최고라니까. 다른 여자가 채가기 전에 얼른 말해줘야 해. 혹시라도 결혼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만나기 힘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거절하였죠. 하지만 선배는 끈질기게 저를 설득했어요. 그 남자분도 제가 경제적으로 부담을 많이 느껴야 한다는 걸 알고 있다고 했고요. 선배의 끈질긴 부탁에 한번 만나나 볼까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소개팅을 승낙했어요. 제 인생에서 첫 소개팅이었죠. 얼마나 괜찮은 남자길래 선배가 그렇게 말을 했는지 궁금은 하더라고요. 그리고 선배가 소개해준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 남자가 지금의 현 남편이죠. 남편은 첫 만남부터 훈훈한 인상에 굉장히 온화한 미소를 가지고 있었어요. 남을 생각하는 배려, 처음 보자마자 그의 인상에 반해버렸죠. 저도 모르게 그에게 스며들었습니다. 처음에 선배한테 소개를 안 받겠다고 하는 것이 민망할 정도로 제가 더 마음에 들어버렸죠. 놀랄 만큼 저희는 가까워졌어요. 제가 엄청 끈질기게 소개해달라고 했었는데 드디어 성공했네요. 미진 씨만 괜찮다면 앞으로도 만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저를 좋게 봐주셔서. 저도 결혼에 부담만 없다면 승절 씨 만나는 거 좋아요. 다정하시고 매너 있으시니까요.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 성급한 것 같지만 정말 저희 집에 몸만 오셔도 됩니다. 그 정도로 제가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네? 아, 그래도 어떻게 그러나요? 말이라도 그렇게 좋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전 그래도 일도 오래 해야 하고 또 걸리는 게 많아요. 남편은 그런 저를 이해해 주었고 저희 가난 아픔까지도 본인의 가난처럼 여겼어요. 저를 안쓰럽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그렇게 저희는 서로에게 스며들었고 만남을 갖기 시작했죠. 만나다 보니 역시나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집안이 저희 집과 많이 차이가 났기 때문에 제가 조금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었어요. 오랜 만남 끝에 남편은 저에게 프로포즈를 하였고 저희 집이 많이 기운다는 느낌에
2번의 거절 끝에 결혼을 승낙했습니다. 그렇게 행복할 줄만 알았던 제 인생이 시집살이의 시작이 되었죠. 시부모님은 저를 격렬히 반대했어요. 본인들과 비슷한 집안의 여자를 며느리로 맡고 싶어 했으니까요. 이해는 합니다. 공들여 키운 아들, 마음에 드는 며느리를 맡고 싶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런 시부모님의 뜻을 남편이 꺾어버렸죠. 정말 마음에 들지 않지만 우리 승철이가 죽고 못 산다니 허락하는 거다. 알겠니? 내가 무슨 마음으로 허락하는지만 알아둬.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마음에 제가 들진 않겠지만 앞으로 최선을 다할게요. 지켜봐 주세요. 승철 씨한테도 잘할게요. 우리 집에 동서 같은 사람이 들어올 줄 몰랐어, 정말. 뭐 대단한 재벌집은 아니지만 그래도 명망 있는 집이거든, 우리가. 네, 형님이랑도 잘 지내보고 싶어요. 아무래도 승철 씨가 형제가 딱 둘이다 보니 친하게 지내면 좋을 것 같아서요. 내가 동서랑? 아무리 형제라도 급이 맞아야 잘 지내겠지? 그런 부분은 생각해봤고? 되게 웃긴다, 동서. 골 때려. 네? 형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아쉽네요. 형님 마음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너무 무시하진 마세요. 남편의 집안은 아버님이 큰 유통회사를 하고 있었고 아주버님은 고등학교 역사 선생님이었어요. 형님 또한 초등학교 교사였고요. 고졸 출신 은행 공채 직원이 마음에 들 리가 없었죠. 남편도 아버님 사업을 이어서 같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론 여유로웠어요. 저희는 집도 가난하고 저도 대학교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댁에선 저를 좋아하지 않았던 거고요. 저도 마음을 단단히 먹고 시집을 간 거기 때문에 괜찮았지만 어쩔 수 없이 시댁에 갈 때마다 위축되는 건 어쩔 수 없었죠. 하지만 남편이 잘해주어서 행복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없는 형편이었지만 그래도 저희 살림에 보탬이 되라고 쌈짓돈을 챙겨 주었죠. 얼마 안 되는 돈인데 그동안 해준 것도 없고 이렇게 본인이 다 준비해서 시집 가는데 아빠가 해줄 게 이것밖에 없다. 에이, 아빠 무슨 이런 거 안 해줘도 돼. 엄마 아빠도 어려우면서 이런 돈은 날 왜 줘? 얼른 넣어둬, 응? 바담이지나. 엄마 아빠가 그동안 정말 해준 게 없어서 그래. 우리 딸 혼자 잘 자라서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하고 기특하다. 그리고 이건 조상님이 물려주신 건데 꼭 가지고 있어라. 나중에 이게 가치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알겠지? 이건 아빠가 애지중지 하는 거 아니었어? 나 자식이라고 물려주는 거야? 아빠가 애지중지 한 만큼 나도 잘 보관할게요. 모든 부모님이 그렇듯 없는 돈에도 조금이라도 해주고 싶어 하는 맘이었죠. 그리고 부모님이 쌈짓돈과 챙겨주신 거는 한 몸으로 쓰여있는 종이었어요. 언제적 거였는진 모르겠지만 예전부터 집에 가품처럼 모셔왔다고 하더라고요. 막상 아빠가 아끼는 종이를 제가 받게 되니 마음이 이상했어요. 정말 시집을 가는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죠. 그렇게 눈물 콧물 짜며 시집을 갔습니다. 다행히 저희는 바로 분가를 했기 때문에 시댁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매일 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평일엔 제가 일도 하고 남편과는 트러블이 없었기 때문에 괜찮았거든요. 하지만 주말마다 저희를 불러대셨기 때문에 주말엔 가야 했죠. 주말마다 시댁에 가는 날이면 금요일 밤부터 한숨이 나왔어요. 잠도 안 오고요.
그때 당시를 생각하면 저는 그때 약간의 공황장애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시댁 현관 앞에만 가면 한숨부터 나오고 숨이 잘 안 쉬어졌거든요. 제가 들어서면 형님은 저를 보자마자 지적부터 했어요. 머리 스타일, 옷, 살이 빠졌네, 쪘네부터 외모적인 지적은 물론이고 역시나 끝은 배움으로 무시했죠. 처음엔 매번 당하기만 하다가 이대로는 제정신이 너무 힘들 것 같아 반격을 하기 시작하였어요. 하지만 형님의 귀는 소기에 경을 끼었죠. 어머, 동서. 오늘은 패션 콘셉트가 뭐야? 아, 나 진짜 그런 옷 고를래도 못 고르겠다. 어쩜 이리 센스가 없는지. 센스가 없는 사람은 마네킹에 그대로 걸린 옷 사면 되는데 이게 못 보고 자라서 그런 건가? 옷차림 좀 신경 써. 우리 집안이 어디 보통 집안이야? 네 형님 말이 맞다. 원 시댁에 오는 꼴이 그게 뭐니? 나중에 어른들도 만나고 해야 할 텐데 신경 좀 써라. 네 형님 있는 옷 스타일 좀 배워. 아, 이거 승졸 씨가 사준 거예요, 어머니 형님. 앞으로는 제가 골라볼게요. 그래도 옷 못 입는다는 소린 안 들어봤거든요. 서방님이 사준 거라고? 아휴, 서방님도 참. 아니, 머리는 또 왜 그래? 머리 스타일도 약간 옛날 스타일 같아, 동서는. 아, 제 머리가요? 은행에선 저보고 머리 너무 예쁘다고 하던데. 형님 스타일 맞추기 되게 힘드네요. 서원이가 나중에 데리고 올 형님 며느리감은 피곤하겠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렇게 본인 스타일을 강요하시니 안 그래요? 뭐라고? 동서 지금 나한테 말대꾸 하는 거야? 웃긴다 진짜. 서원이 얘기가 왜 나와 거기서? 그리고 우리 서원이가 동서 같은 사람을 데리고 오겠어? 동서 착각하나 본데? 진짜 동서는 우리 집이랑 급이 안 맞는 거 알잖아. 그러니까 적당히 까불어, 어? 그만들 해라. 작은 애 너는 네 형님한테 말본세가 그게 뭐냐? 그래서 폰대 없다고 하는 거야, 알겠어? 이제 그만해라. 지적질을 유도하는 형님이 얄미워서 저렇게 애둘러 말도 해봤지만 형님의 지적질은 끝나지 않았죠. 맹수가 먹이를 찾듯이 형님에겐 저는 먹잇감 그 이상이었으니까요. 남을 깎아내리면서 본인을 추켜 세우는 형님을 어머님은 얼마나 예뻐하셨는지. 제가 조금이라도 형님에게 말대꾸를 하는 날엔 시어머니의 호통 때문에 살 수가 없었죠. 괜한 집에 분란을 일으키는 것 같아 참았어요. 남편도 체면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너무 큰 소리를 내면 남편이 곤란해질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시댁은 저에게 늘 어려웠어요. 그래도 미진이가 아침밥도 잘 챙겨주고 얼마나 잘하는데. 내가 요새 살이 쪘다니까. 형은 살 좀 쪄야 하는 거 아니야? 그놈의 역사 공부가 뭐라고. 이제 선생님이면 그냥 마음 편하게 애들 가르치고 편하게 살아, 형.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서방님이 말 좀 해주세요. 매일 방에 틀어박혀서 뭔 그렇게 공부를 하는지. 저랑은 얼굴 볼 시간도 없다니까요. 에이, 내가 뭘. 네가 역사에 대해 아냐? 우리나라 선조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었는데 알면 알수록 대단하다고. 아휴, 그래도 그렇지. 나랑 얼굴 볼 시간은 돼야지, 안 그래? 맨날 밥만 먹고 공부만 하니까 살이 빠지는 거야. 그래요. 이제 좀 쉬엄쉬엄 해. 원래도 말랐는데 얼굴이 반쪽이 됐다. 하여간 나랑 완전히 다르다니깐. 난 이과 체질. 남편의 형은 고등학교 역사 선생님이었지만 원래는 역사학자가 꿈이라고 했죠.
그래서 아버님이 키워온 회사를 형에게 물려주고 싶어 했지만 아주버님은 완강히 거부를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덕분에 저희 남편이 이어받게 된 거죠. 시부모님은 많이 아쉬워하셨지만 그래도 저희 남편이 있었기 때문에 장남에 대한 기대는 많이 내려놓으셨고요. 평소에 말도 없고 늘 나긋나긋한 분이었기에 시댁에서 제가 제일 좋다고 생각했던 분이었죠. 그런 아주버님이 표독스러운 형님을 만났다고 생각하니 신기할 따름이었어요. 그래도 둘째 얘가 우리 승철이 밥이나 굶기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잘 챙겨주나 보지? 그거 하나는 마음에 든다, 딱 하나. 승철 씨가 잘 먹어주니까 요리할 맛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어머님 마음에 든다고 하니까 저도 기분이 너무 좋네요. 얼마나 잘해주는데. 내가 오죽하면 엄마 살이 쪘겠어? 결혼하니까 밥도 맛있고 간식도 많이 챙겨주고 좋아. 하지만 형님은 어머님이 제 칭찬하는 꼴도 못 보셨죠. 그래서 이해질세라 저를 내려깎기 시작하였죠. 초등학교 교사가 맞는지 자질이 늘 의심스러웠어요. 가방끈이 길면 뭐하나. 저런 사람이 초등학생들의 인성을 가르친다고 하니 소름이 돋았죠. 어머, 동서. 너무 미련하게 먹이는 거 아니야? 그것도 좀 절제해야지, 안 그래? 아무리 내세울 게 없어도 그렇지. 네? 제가 설마 남편 배 터지게 미련하게 먹이겠어요? 형님은 생각을 하셔도 꼭 적당히 먹이는 거죠. 음식 솜씨가 좋아서 남편이 잘 먹는 거고요. 하긴 잘해 먹여야 되긴 하겠다. 그거 아니면 뭐 동서가 딱히 밀어붙일 게 없잖아. 안 그래? 기분 나빠하지 마. 원래 살림 잘하는 사람들이 있대. 동서처럼 약간 우악스러운 사람이 살림을 잘하는 것 같긴 해. 동서가 손맛이 있지. 네? 우악이요? 형님은 참 같은 말을 해도 꼭 기분 나쁘게 하시더라. 형님도 이제 요리 좀 배우세요. 서은이도 잘 먹어야죠. 뭐야? 내 요리 실력이 어디가 어때서 그래? 참나. 그리고 난 요리 안 해도 괜찮아. 사람 부리고 살 거니까. 동서는 뭘 알아야 부리겠지만. 그만들 해라. 너희는 어쩜 만나기만 하면 한마디도 안 짓니? 둘째는 형님 말에 또박또박 말대꾸 좀 그만해라. 보기 안 좋아. 그렇게 저는 형님의 무시 속에 지내온 나날이었죠. 시부모님도 저를 그렇게 눈에 차게 생각하진 않았지만 형님이 제일 심하게 저를 갈구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아이를 가졌습니다. 아이를 가지자 시부모님도 저를 마음에 안 들어하는 마음이 조금은 수그러들었고요. 별탈 없이 10개월 후 예쁜 딸아이를 낳았어요. 확실히 부모가 되니 저희 부모님의 마음을 많이 알겠더라고요. 해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금전적으로 따라주지 않을 때 오는 좌절감이 더 클 것 같은 마음이 더 많이 들었거든요.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얼마나 더 해주고 싶었을까, 이런 마음이 들자 부모님께도 너무 죄송했죠. 하지만 형님은 저희 딸아이를 보고도 역시 지적을 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딸아이에게도 지적을 하니 그때는 정말 못 참겠더라고요. 어머, 동서 애 낳은 거 축하해. 어쩜 시간도 빠르지. 남의 임신이랑 출산은 빠르다니까. 근데 조카 코가 딱 자기 코다. 서방님 코 닮았으면 어떡했을 텐데. 하필 동서 코를 닮을 게 뭐야? 안 그래? 나중에 코 수술은 꼭 시켜줘야 되겠어. 네? 지금 저희 아기 얼굴 평가하는 거예요? 아직 신생아니까 그렇죠. 그리고 코가 뭐가 어때서 그래요? 제가 서은이 눈이
왜 이렇게 쭉 찢어졌어? 라고 하면 좋으세요? 죄송한데 저희 아이 얼굴 평가하지 말아주세요. 정말 기분 나쁘네요, 형님. 어? 아니, 동서 웃긴다. 뭘 그렇게 발끈해? 농담 좀 할 수도 있지. 이게 꼭 사람이 어렵게 자랄수록 피해의식이 있다니까. 내가 무서워서 무슨 말이라도 하겠어? 아유, 정말. 이래서 없이 산 것들이랑은 겸상을 하면 안 돼. 뭐만 하면 빽빽. 아주 시끄러워. 아, 진짜 보자 하니까 완전 어이가 없어서 지금의 막 낳은 저한테 아기가 어떻냐는 둥 말하는 형님은 괜찮고요. 그게 배운 사람의 자세인가요? 원래도 엄청 무례하다고 느꼈는데 어떻게 애들을 가르친다는 건지 저도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높은 고송이 저와 형님에게 오가자 남편이 중재에 나섰죠. 그리고 그제야 저희의 말다툼은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분은 풀리지 않았어요. 원래도 늘 저를 무시하던 형님이었지만 제 딸아이마저 무시하는 느낌이 들자 더더욱 제가 흥분을 했죠. 남편이 저를 계속 다독여주어 간신히 화를 억누를 수 있었어요. 그 정도로 형님은 저를 정말 무시했었죠. 내가 미안해. 형수 원래 남 무시하기가 득기잖아. 그냥 우리 예린이 보고 툭 던진 말일 텐데 자기가 참아. 내가 어떻게 참아? 나한테 그러는 건 참아도 우리 예린이 가지고 그러는 거 못 참아. 한두 번 참는 것도 아니야. 알지. 그래도 지금 몸조리 잘해야 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자기 건강 다칠까봐 걱정돼. 그렇게 남편의 위로 속에 마음을 진정해 갔죠. 하지만 그날 묵은 앙금이 컸던 탓인지 형님과는 전보다도 더 좋지 않은 감정이 생겼어요. 형님은 저를 본인과 급이 다른 사람으로 무시했고 저는 그런 형님의 모습을 견딜 수 없었고요. 반복이 되자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대는 사이가 되었죠. 이렇게 5년 정도가 흘렀어요. 딸아이의 나이가 5살이 되었을 무렵 설날에 일어난 일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죠. 이제 딸아이는 서랍을 열고 닫고 하는 재미에 푹 빠져있는 나이였죠. 그날도 어김없이 명절을 치르러 시댁에 가려고 하는데 딸아이는 안방 서랍을 열고 닫고 하는 재미에 빠져 있었어요. 예린아, 이제 할머니네 가야지. 어서 나와. 거기서 뭐해? 얼른 겉옷 입자. 가서 할머니네서 세배도 하고 예린이가 잘 부르는 노래도 불러드리자. 방에서 나온 딸은 뭔가를 주머니에 쏙 넣었죠.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딸아이와 남편과 같이 시댁에 방문했어요. 저와 어머님, 형님은 한참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죠. 한참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형님이 장강에 들어가서 나오더니 저에게 노발대발 화를 내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님, 저희 집에서 보낸 300만 원짜리 송로버섯이 없어졌거든요? 아니 분명 아침까지만 해도 장강에 있었는데 없어요. 에그머니나. 아니 그게 어디 갔다니? 그 귀한 송로버섯을 사돈이 보내주신 건데 얼른 찾아야지. 잘 찾아본 거야? 제가 몇 번이고 뒤져도 없어요. 아까 분명 동서 올 때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이상하단 말이야. 이게 없어질 일이 없잖아요. 동서, 너 아니야? 이거 비싼 버섯인 줄 알고 네가 꿀꺽한 거 아니냐고. 너 아니면 누구니? 그럴 사람이 여기 또 어디 있어? 어? 네? 지금 저 의심하시는 거예요? 참나. 아니 형님,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지금 저보고 버섯 도둑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 아니면 누구니? 그리고 우리 집에 이런 짓 할 사람이 너밖에 또 누가 있어? 멀쩡히 있던 송로버섯이 왜 없어지냐고? 아니, 형님,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뻔히 같이 계속 음식했는데 무슨 버섯을 훔쳐요, 제가? 어머님, 말씀 좀 해보세요. 아니, 그래. 얘 큰애야. 그건 아닌 것 같다. 진정 좀 해. 잘 찾아보자. 어디 구석에 떨어졌거나 하지 않았겠니? 아니요. 분명 동서 오기 전엔 있었어요. 너 당장 바른 대로 말하지 못해? 너같이 근본 없는 애가 300짜리니까 눈이 돌았겠지. 아니야? 없이 자라서 이런 거 보면 눈 돌아갈 거 아니야. 너네 친정 갖다 주려고 숨겨놨니? 진짜 어이가 없어서 얼른 내놓지 못해? 너무 막무가내로 몰아붙이는 형님의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제가 애들도 아니고 너너거리면서 저에게 따지듯 몰아붙이니 저도 꼭지가 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 아이의 엄마인데 이렇게 모욕을 줄 수 있나 하는 마음에서도 화가 너무 났죠. 아니, 형님, 저한테 피해의식 있으세요? 예전부터 저를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는데 하다하다 도둑이라뇨. 뻔뻔하기는. 네 년이잖아. 네가 우리 집에서 선물해준 300만 원짜리 송로버섯 훔쳐간 도둑이잖아. 너 아니면 누구야? 형님은 제 입에서 피해의식이라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눈이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모든 전들을 저에게 집어던지고 미친 사람처럼 저에게 달려들었죠. 세상 태어나서 이렇게 무식하게 저한테 달려드는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전을 맞으면서 어안이 벙벙하였고 급기야 형님은 제 머리채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태어나 처음으로 잡힌 머리채였어요. 놀란 저는 애써 뿌리치려고 했죠. 어머, 이거 안 나요? 아, 미쳤나봐 진짜. 어디라고 나한테 손을 대? 여보, 이건 나요. 안 그러면 저도 잡습니다. 네가 어디 할 말이 있어? 바른 대로 말하지 못해? 이 도둑아. 송로버섯 어디 있냐고. 그게 얼마짜린데 얼른 안 내놔? 제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자 그제야 남편이 들어와 형님을 뜯어 말렸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매우 화가 난 눈치였죠. 아니, 뭐 하는 짓이에요? 형수님 이렇게 몰상식한 분이었어요? 아, 참나.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그리고 도둑이라뇨. 지금 예린이 엄마 보고 도둑이라고 한 겁니까? 당장 사과하세요. 그깟 300만 원짜리 송로버섯을 훔칠 사람으로 보여요? 아, 진짜 너무 충격적이네요. 그럼 누구란 말이에요? 이 집에서 근본 없는 사람은 동서 하나뿐인데 이런 짓 할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서방님이 말 좀 해보세요. 끝까지 근본 타령을 하는 것을 보고 어이가 없었죠. 진짜 미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형님과 제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싸우고 있을 때 아주버님이 헐레벌떡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아주버님 입에서 나온 말은 또 한 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근본 없는 작것들아, 전부 나가! 어디 위대한 재수씨한테 함부로 손을 대? 당신 미쳤어? 재수씨가 누군 줄 알아? 당신이야말로 미쳤어? 지금 나한테 근본 없는 작것이라고 한 거야? 예린 엄마가 아니고? 아, 당신 제정신이야? 내가 누군 줄 알고? 조용해, 당신. 그만 못해? 재수씨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지금 함부로 이렇게 대하는 거야? 얼른 사과 드려. 뭐라는 거야? 지금 사과받아야 할 사람은 누군데 그래? 정신 차려. 지금 우리 아빠가 준 송로버섯이 없어졌다니까, 어?
그깟 송로버섯이 뭐가 중요해? 재수씨 조상님이 누군지나 알고 그러는 거야? 우리랑은 근본부터가 다르다고. 아주버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가히 놀라웠습니다. 제 딸아이와 형님의 아들이 거실에서 놀고 있을 때 제 딸아이가 아까 집 서랍에서 챙긴 종이를 떨군 모양이더라고요. 아주버님은 그 종이를 보자마자 한참을 들여다봤다고 해요. 역사학자가 꿈이었지만 학자까지 되지 못한 아주버님은 한문과 역사에 대해 아주 빠삭한 분이셨거든요. 그 종이는 바로 우리나라 사단법인 애국동지 원호회에서 발급한 감사장이었어요. 저희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예전 독립운동을 할 때 만주에 있는 독립군들을 치료해 주셨던 의사였다고 합니다. 종이들이 여러 장이 있었는데 그 중엔 할아버지께서 독립군들의 자금도 조달해주고 치료도 해주는 사람이었던 거죠. 이 말을 들으니 아차 했어요. 저도 몰랐던 것이었거든요. 시대가 변했고 우리나라 독립에 애써주시는 많은 사람들이 잊혀가고 있는 이 순간이 참으로 애석하더군요. 제가 그런 집안의 자손이었다는 것도 몰랐으니까요. 그 말을 들으니 뭔가 머리가 땅하고 맞은 것 같았습니다. 가난했지만 나라의 독립을 위해 애썼던 분이 우리 할아버지라고 하니 뿌듯하기도 했고요. 이 말이 끝나고 아주버님은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얘기하셨습니다. 재수씨, 그동안 죄송해요. 저희 집은 잘난 거 하나 없이 돈만 많은 집인데 재수씨의 집안 배경 보고 저희 아빠 엄마도 그렇고 이 사람도 많이 무시했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건데 재수씨의 조상님이 독립을 위해 애써주신 분이라면 지금의 이 나라가 있기 위해 매우 애써주신 분이실 텐데 이거야말로 대단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동안 저희 집 무례 잊어주세요. 그리고 엄마 아빠도 사과해요. 뭐 지금은 덜 그러시지만 그래도 우리 집이랑 비교도 안 되는 집안이에요. 재수씨 집안은. 당신도 얼른 사과해. 지금 그깟 송로버섯이 중요한 게 아니야. 얼마나 대단한 분이 조상님이셔, 안 그래? 점점 잊혀지고 있는 이런 독립군들의 희생을 우리가 알아야 한단 말이야. 제가 와이프 대신 사과할게요. 죄송해요, 재수씨. 용서해 주세요. 갑작스러운 아주버님의 사과에 어안이 벙벙해졌어요. 그리고 그 말이 끝나자 어머님, 아버님도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고요. 사실 정말 재조명되어야 할 사람들이 많은데 점점 잊혀가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저조차도 마찬가지로 말이죠. 형님은 그 말을 듣자마자 놀래서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그리고 타이밍 좋게 그때 형님 아들 서은이가 방에서 송로버섯을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 송로버섯을 보니 더 어이가 없더군요. 생사람을 잡아도 유분수지 이렇게 잡을 수가 있나 싶어서요. 형님, 저기 서은이 손에 달린 송로버섯 좀 보세요. 장강에 놔뒀다고 하지 않았나요? 지금 찾아보지도 않고 저 쥐잡듯 잡은 거예요? 아니 그게 왜 거기 있어? 아우 서은아, 너 엄마 물건 가지고 장난치지 말랬지? 이상하다. 왜 거기서 나왔지? 사과도 하지 않고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꼴을 보니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아주 와다다 따졌죠. 사과는 하셔야죠. 형님 초등학교 선생님이 고상한 척 하면 뭐예요? 이렇게 천성이 드러나는데 형님 집안은 친일파였으려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앞뒤가 다르고 나보다 약한 상대 깔아뭉개려고만 해요? 네? 사람의 정이란 눈꼽만큼도 없어. 얼른 사과해요. 생사람 잡은 거랑
그동안 나 무시한 거 알겠어요? 안 그럼 나 그냥 안 넘어가요. 정말 가만 안 있을 겁니다. 그래, 큰애야. 너 얼른 사과해라. 네가 심했어. 그리고 그전부터 작은애 계속 무시하는데 네가 뭐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무시하면 되겠니? 그것도 사과해 당장. 명절에 기분 좋은 날 이게 뭐니? 그깟 송로버섯 하나로 아주 사람을 잡고 있어. 어머니, 지금 저한테 뭐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 처음부터 근본 없는 애가 시집 왔다고 먼저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그건 그때 얘기지. 그리고 지금 승섭이 말 들어보니까 아주 유서 깊은 집안 같구나, 우리 둘째네가. 그걸 돈으로 비교할 수 있겠어? 얼른 사과해. 그리고 나도 미리 사과한다, 작은애야. 그때는 그냥 내가 왜 그랬는지 참 용서해 주렴. 네, 어머니, 괜찮아요. 근데 형님한텐 꼭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고 싶네요. 한두 번도 아니고 저를 그렇게 철저히 무시했는데. 뭐 하고 있어? 둘째가 사과 받자고 하잖아. 얼른 사과해. 너 안 그러면 이 집에 다신 발 못 붙일 줄 알아? 애가 천박하게 머리채나 잡고 말이야. 아유, 끔찍해. 어디서 저런 애가 굴러왔는지 내가 점점 보면 볼수록 무섭다니까. 아유, 징그러. 형님은 어머님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눈물을 흘리고 뛰쳐나가셨습니다. 아무래도 어머님의 태도에 적잖이 충격받으신 모양이었어요. 얼마나 꼴 좋던지 못된 것 같지만 웃음이 막 나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리 돈이 없어도 저희 집이 그런 독립군의 집안이라고 하니까 자부심도 막 생기고 딸아이가 크면 꼭 얘기해줘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렇게 일이 일어나고 며칠 뒤 아주버님이 얼마나 뭐라고 하셨는지 형님에게 전화로 그동안 미안했다고 한마디 사과 문자가 오더군요. 얼굴 보고 진정한 사과를 받아냈어야 했는데 형님 자존심에 이 문자 하기까지 얼마나 이불킥을 했을까 생각하니 그마저도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로부터 거의 9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고 저희는 아직 대면대면하게 지냅니다. 전보다 더 편해진 건 저를 더 이상 건들지도 않고요. 오히려 어려워하는 느낌이더라고요. 형님도 어머님한테 호되게 혼난 전적도 있어서 시댁에 와서는 말도 엄청 가려하고요. 아주버님은 아직까지 저를 볼 때마다 대단하신 집안의 재수씨라고 한답니다. 아주버님 덕분에 오히려 어머님도 그렇고 아버님도 더 저를 깍듯이 대해주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너무 감사하죠. 제가 아주버님에게는. 시간이 많이 흘렀고 그때보다도 지금 역사가 점점 잊혀진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극장이나 TV에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나오면 마음이 찡하고 아려와요. 아무래도 저희 선조가 그렇게 살아왔다고 생각하니 대단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저도 저희 조상님 얼굴에 먹칠하지 않게 정직하고 정의롭게 살아야겠다고 결심했고요. 연초에 설날을 쇠면서 저희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서 글을 한번 올려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도 꼭 우리 독립군, 국가유공자, 독립운동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어요. 늘 행복한 일 가득하시고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분당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제 사연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도 용기 내어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저는 홀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늘 가족이 그리웠죠. 택시를 모는 아버지는 최선을 다해 저를 키워주셨지만 엄마의 빈자리는 늘 컸었네요. 그래도 밝게 키워주신 덕분에 구김살 없이 학창시절을 보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23살이 되던 해에 동네에서 저를 죽고 못 살게 쫓아다닌 동네 오빠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처음엔 별도 달도 따줄 것처럼 하더니 결혼하고 나서는 남편이 완전 남의 편이 되더군요.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못마땅히 했어요. 저희 집 형편은 그저 저 하나만 먹이고 입힐 딱 그 정도였거든요. 그렇지만 남편네 집은 동네에서도 제일 유복한 환경이었죠.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열심히 일군 회사가 잘 되어 좀 잘 살게 된 케이스였어요. 큰 중견기업의 하청을 도맡아 하는 회사였죠. 그런 집에 아무것도 없는 제가 시집을 가게 되었으니 시부모님이나 남편의 누나나 마찬가지로 저를 무시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적극적인 애정 공세에 전 넘어가게 되었네요. 본격적으로 시집을 가게 되니 고생문이 열리게 되었죠. 각오는 했었지만 대단했어요. 본대 없이 자란 것이 남자 하나 잘 꼬셔서 이 집안에 발을 들였으니 비리 아들이라도 낳아야 한다. 알겠니? 그거 아니면 볼 게 뭐가 있어, 니까짓 게? 어쩌다 우리 아들 눈에 들어서는. 하여튼 오늘 중으로 이불 빨래 다 해놓거라. 본데 없이 자랐다니 어머니. 저희 아버지께서 얼마나 절 예쁘게 키워주셨는데요.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어머, 엄마한테 눈 동그랗게 뜨고 말 대답하는 것 좀 봐. 그러니까 본데 없다고 하는 거야. 알겠어? 어른한테 말 대답하는 꼬락서니? 말 대답이라뇨. 어머님께서 저한테 항상 인격 모독을 하시니까 아니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형님도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하고 있는 게 말 대답이야. 아주 웃겨. 희성이한테 교육 좀 잘 시키라고 해야겠네. 아님 내가 교육을 시켜야 하나?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남편의 누나는 딱 그 말이 맞아 떨어졌어요. 어려서 오냐오냐 공주처럼 자라서 대학도 의대를 들어갔죠. 그런 시누이의 콧대는 높아져만 갔습니다. 시부모님은 딸은 의사에 아들은 사업체를 물려받을 것이니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다고 생각했죠. 저는 그 집의 식모나 마찬가지였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하고 빨래하고 하루 종일 쓸고 닦고 시어머니의 시중에 시누이 시중까지 몸이 10개라도 모자랐네요. 결혼 초반엔 남편이 저를 무척 애지중지하였기에 그나마 버틸 수 있었으나 남편은 저를 애지중지하는 마음이 금세 시들시들해져만 갔죠. 총체적 난국이었어요. 남편의 애정이 하루하루가 다르게 식어가는 게 느껴지자 제 마음을 다잡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하는지도 막막했고요. 정말 우울했어요. 요새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요? 아무리 사업하는 사람이라도 그렇지. 난 오늘 하루 종일 집에서 어머님 심부름만 했는데. 그게 네 할 일 아니야? 꼭 밖에서 일하고 온 사람한테 찡얼대야겠냐? 내 마음 좀 편안하게 해줄 수 없어? 미안해요. 그러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나도 대화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당신 오기만을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그랬나 봐. 집구석에서 도대체 뭐하냐? 자기 개발 좀 해. 그러니까 맨날 누나나 엄마한테 무시만 당하지. 내 친구들 와이프들은 똑똑하고 얼마나 말들을 잘하는데. 너만 보면 답답해, 알아? 내가 미쳤지. 너랑 결혼을 괜히 해가지고 내 발등을 내가 찍었어.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별도 따줄 것처럼 그러더니 이제 잡은 물고기라 이거예요? 기막혀 정말. 억울하네요. 남편은 저를 잡은 물고기처럼 하대했습니다. 시부모님과 똑같았어요. 오히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남편의 그런 변한 모습을 보고 좋아했죠. 저희가 갈라서길 바라셨거든요. 한평생 저만 바라보고 사는 친정 아버지를 생각하면 쉽게 이혼할 수도 없었죠. 시간이 흘러 절 무시하는 생활에 익숙해져 갈 때쯤 아이가 생겼습니다. 시어머니는 꼭 아들이어야 한다며 신신당부를 하였죠. 희준의 병원 가서 검진 받거라.
희주가 산부인과 의사인 거 알지? 우리 귀한 손주인데 아무 병원이나 다니게 할 순 없지. 네, 그럴게요. 아직은 초기라서 몸조심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머님, 너무 좋으시죠? 바라던 손주가 생겼잖아요. 아들이어야지 무조건. 딸이면 쓰냐? 그리고 애 생기기 전에 그렇게 희성이 보고 끝내라 했거든. 기어이 애를 만들어. 에휴. 어머니, 말씀 조심하세요. 뱃속에 아가가 듣겠어요. 이제 말씀 가려해주세요. 저 홀몸도 아니니까 부탁드립니다. 얼씨구 아주 애 2번 가졌다간 시엠이 잡아먹겠다. 내 입으로 내가 말도 못하냐? 참나 기막혀서. 어디 며느리 눈치 보여서 살겠냐? 시어머니는 은근 아이가 생기기 전에 저희가 이혼하길 바라셨지만 물거품이 되었죠. 시어머니의 말이 너무 가슴 아팠지만 이제 아이도 낳고 살면 조금 저를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아마 지금 같았으면 뒤엎었을 테지만 그땐 왜 이리 여리기만 했는지. 어머니, 그래도 어머니 손주인데 아들, 딸 상관없이 좋지 않으세요? 저는 벌써부터 너무 기대돼요. 딸이든 아들이든. 기대는 무슨? 우리 희성이만 쏙 닮아야 하는데 머리는 희주 닮아도 좋고. 너 볼 거 뭐가 있냐? 안 그러냐? 어쨌든 희주네 병원으로 옮겨. 시어머니는 아들을 바라셨지만 막상 제가 임신을 하자 그렇게 좋아하는 눈치는 아니었어요.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아이한테 너무 죄스러웠어요. 시어머니야 그렇다 치지만 남편마저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 애한테 미안한 마음 가득이었죠. 자기는 안 기뻐? 우리 애인데 어떻게 그렇게 무심할 수가 있어? 나 혼자 애 만들었니? 입이 있으면 무슨 말이라도 좀 해봐. 남들 다 가는 애인데 뭘 그렇게 유난이야. 그리고 지금 회사가 얼마나 바쁜데 내가 이런 거 신경 쓰게 생겼냐? 그래도 너무한다 정말. 어떻게 그렇게 남보다도 못한 말을 할 수가 있어? 결혼 전이랑 너무 달라, 알아? 아주 어머니 판박이야 자기도. 이제 대놓고 우리 엄마 욕하는구나. 네가 그럼 그렇지. 내가 그때 눈이 삐었지. 너 같은 애를 쫓아다녔다니. 아유. 남편은 아이가 생겼어도 저에게 무심한 것은 똑같았어요. 그리고 철저히 저 혼자 태교를 하며 아이를 품었죠. 시어머니가 무조건 신우이 병원에서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해서 결국 임신 10주 정도에 신우이 병원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정기검진을 늘 신우이한테 받기 시작했죠. 그리고 아이의 성별이 공개되는 날 신우이 입에서 나온 말은 놀라웠습니다. 어머, 딸 있네? 엄마, 어떡해? 올케 뱃속에 아들 아니고 딸인데? 하여튼 올케는 참 어떻게 미운 짓만 골라하냐? 네? 딸이에요? 아, 전 괜찮아요. 딸이어도. 어머님이 많이 상심하셨겠어요. 무조건 아들 낳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올케 걱정이나 해. 엄마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에휴, 어쨌든 엄마도 알아야 하니까 내가 말할게. 기운 내라고. 진우이는 이 상황을 즐긴다는 듯이 말했죠. 전 딸이어도 너무 행복했지만 아들을 그렇게 바라온 시어머니를 생각하니 머리가 아팠습니다. 또 얼마나 저를 쥐잡듯이 잡을까 생각하면서요. 그리고 결국 시어머니는 제가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신우이 전화를 받고 알게 되었죠. 시어머니는 제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온갖 욕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정말 수치스러웠습니다. 전화에 쓸모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것. 세상 사람 다 낳는 아들도 못 낳고 결국 딸이냐? 애 낳고 갈라서라. 네?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갈라서라뇨. 그리고 성별은 남자 쪽에서 결정짓는 건데 왜 저한테만 이러세요?
뭐야? 네가 애초에 우리 집이랑 어울리기는 했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아들 하나만 낳으랬더니 그것도 못하면 왜 살아 여기서? 애가 듣겠어요, 어머니. 고정하세요. 그리고 이혼이라뇨. 희성 씨랑 이혼 못해요. 그럼 저희 애는 어떡해요? 그럼 둘째도 딸 낳으면 어쩔 건데? 너 못 믿는다? 이 집에 있을 자격이 없어. 좋은 말 할 때 순순히 불러서. 그리고 어차피 애 키울 능력도 없는 것. 애는 우리가 키울 거야. 알겠니? 딸이라 안타깝지만 우리 핏줄을 능력 없는 어미 따라 가게 할 순 없지. 시어머니는 완강하셨어요. 무조건 이혼만을 외치셨죠. 전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태어나지도 않은 애를 가지고 딸이라는 이유로 이 집에서 물러나라고 하다니요.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 기가 막히게 한 건 남편의 태도였어요. 엄마 말대로 하자. 이혼해. 너도 이렇게 사는 거 지겹지 않아? 그냥 애 두고 나가. 그래서 새 출발해. 나도 너한테 더 이상 마음 없어. 뭐? 이혼이 쉽니?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말할 수가 있어? 처음에 결혼하기 전에 했던 맹세 기억 안 나?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켜준다며. 이게 사는 거냐? 너랑 나랑? 솔직히 너 애 생기게 한 거 내 실수야 알아? 그 전에 정리하려 했어 진작에. 이왕 이렇게 된 거 애 낳고 나가. 이 집에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완강히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그 이혼을 지지하는 시어머니, 얄미운 시누이, 내 딸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혼을 하더라도 딸만은 꼭 제가 데려가고 싶었죠.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확고히 말했어요. 이혼할게요, 어머니. 애 낳고 애랑 같이 나가겠습니다. 어차피 딸이라고 어머니 원하지도 않으셨잖아요. 네? 아무리 딸이라도 희성이 아닌데 비렁뱅이 밑에서 크게 할 수 있냐? 생각을 해봐라. 이 집에 살면 모든 걸 다 누리고 살 텐데 네 딸 거지꼴로 키우고 싶어? 너처럼 한부모 가정 만들면서 못 먹고 못 입고 살게 하고 싶은 게냐? 다 모두를 위한 길이야. 어머니, 어떻게 자식을 떼어놓고 나가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전 그렇게는 못해요. 어머니였다면 자식 두고 나갈 수 있으시겠어요? 안 된다. 어차피 능력 있는 부모가 애 데려가게 되어 있어. 애 얼굴이라도 보고 싶으면 그렇게 해. 알겠어? 저에겐 출산일이 아이와 헤어지는 날이었죠. 그러면서도 설마 정말 아이만 데려가고 날 내치겠어 라는 생각도 있었어요.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불안한 저는 애를 안고 어디 도망이라도 갈까 싶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노심초사하며 울며 지새운 나날이 지나고 결국 출산을 하였습니다. 우렁찬 아이 울음소리, 그마저도 전 보지도 못하였네요. 시누이가 바로 아빠에게 데려간 것이죠. 전 회복만 하고 아이를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퇴원 후 집에 가던 날 대문 앞에 제 집만 덩그러니 나와 있었고요. 정말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여보, 우리 아이 얼굴 한 번만 볼게요. 네? 어떻게 애 낳자마자 얼굴도 못 보게 할 수 있어요. 정 떼기만 힘들지. 없는 아이라고 생각하며 살아라. 알겠어? 우리가 예쁘게 잘 키워줄게. 새 출발하렴. 택시 불렀다. 얼른 가라. 그렇게 전 아이를 낳자마자 생이별을 하고 이렇게 살면 뭐하나 생각하여 한강에 도착했어요. 이렇게 살면 뭐하나 싶었죠. 정말 아이를 데려와도 내가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아니면 시댁과 맞서 싸울 돈이 있나, 뭐 하나도 가진 거 없는 저를 생각하니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한강 앞에 다다라서 신발을 벗어 던진 순간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더군요. 이 용기로 살자. 죽을 용기로 살아보자. 그리고 딸을 찾아오자. 어떻게 됐든 딸을 위해 살아가자는 마음이요. 그리고 전 이를 악물었어요. 지금 당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봤죠. 23살에 시집와서 경력 단절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는 여자가 하기엔 생소하지만 택시 운전이라는 직업을 택했습니다. 친정 아버지의 영향도 있었고 지금 당장에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택시를 하다 보니 우연치 않게 많은 일도 접하게 되었는데 타있던 손님을 내려주자마자 손님이 얼마 가지 않아 쓰러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너무 놀란 저는 일단 택시에 내려 그 손님에게 CPR 심폐소생술을 진행했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배워온 CPR을 실행했죠. 일단 이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생각밖엔 없었어요. 다행히 그 손님은 제 덕분에 초반 대응을 잘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어요. 골든타임이라고 하죠. 그 손님은 저에게 연신 고맙다고 하며 저에게 명함 하나를 주었습니다. 명함을 보니 꽤 큰 중견기업의 사장이더라고요. 너무 고마워요. 기사님 아니었으면 제가 이렇게 살아있지도 못했을 텐데 정말 지나치지 않고 살려줘서 고맙네요. 에이, 제가 할 일을 한 걸요. 그래도 덕분에 너무 건강해 보이셔서 저도 기분이 좋네요. 건강 꼭 잘 챙기세요. 내가 진짜 뭐 하나 도와주고 싶은 게 있는데 뭐 혹시 필요하거나 한 거 있어요? 말만 해요. 뭐든 들어줄게요. 내 목숨을 살려준 은인인데 이것도 못 해줄까 봐. 지금이 아니라도 좋아요. 언젠가 꼭 내가 빚을 갚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저에게 언젠가 꼭 빚을 갚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며 명함을 건네줬습니다. 말이라도 너무 고마웠네요. 그리고 전 밤낮으로 돈을 벌었어요. 무조건적으로 돈을 벌어야 했거든요. 그리고 이 일에 어느 정도 적응하고 익숙해질 무렵 제 택시만을 이용하는 콜 손님들도 늘어났죠. 물론 택시 일을 하면서 여자라고 무시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여자 손님들이나 점잖은 남자 손님들과의 대화가 잘 통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8년이 지나 그날도 역시나 택시를 몰고 가는데 하나의 콜이 들어왔습니다. 한 초등학교 앞에서 꼬마 손님을 태우고 꼬마의 부모님이 있는 곳까지 안전운전을 해달라는 콜이었어요. 그렇게 꼬마 손님을 태우려는 찰나 너무 익숙한 얼굴, 저와 너무 닮은 모습을 보고 백밀러로 아이의 얼굴을 힐끔힐끔 바라보았죠. 저의 어린 시절이라고 믿을 정도의 남자아이였어요. 너무 익숙하기도 하고 눈이 계속 가 꼬마 손님에게 말을 붙여보았습니다. 안녕, 꼬마야. 혼자서 택시도 타고 의젓하구나. 아빠 엄마한테 가고 있는 거니? 기특하네. 의젓하게 혼자 택시도 다 타고. 네, 안녕하세요. 아빠 엄마랑 오늘 외식하기로 했거든요. 엄마가 픽업을 못 와서 오늘은 혼자 택시 타고 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줌마도 너 나이만한 딸이 하나 있는데 오늘 이렇게 꼬마 손님이 타주니까 아줌마가 딸 생각이 나네. 주책맞게 흐르는 눈물이었네요. 그동안 참고 참아온 눈물이었죠. 갑자기 떨어져 있는 딸이 생각나면서 딱 요만큼 컸겠다 싶더라고요.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내 딸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달리고 있지만 정말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갑작스러운 눈물이었죠. 제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자 꼬마 손님은 자기 주머니에서 손수건 하나를 꺼내서 건네더라고요. 마음씨도 얼마나 착하던지. 아줌마, 울어요? 울지 마세요. 여기 제 손수건인데 이건 안 돌려주셔도 돼요. 이걸로 눈물 닦으세요.
고마워. 아줌마가 갑자기 주책 맞지? 손수건까지 건네주고. 크면 여자친구들한테 꽤나 인기 많겠는데? 이름이 뭐니? 윤우진이에요. 지금도 많아요. 제가 오이를 못 먹는데 오이까지 먹어주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 고맙기도 하죠. 저와 닮은 것도 모자라 오이를 못 먹는 것마저 똑같다고 하니 꼬마에게 더욱 눈이 갔습니다. 참 신기하였죠. 그래서 눈물이 흘렀나 봐요. 꼬마 손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며 목적지에 다다랐을 무렵 전 너무 놀랐어요. 목적지에서 기다리고 있는 꼬마의 부모님은 저의 전남편과 재혼한 부인이었네요. 정말 충격적이었죠. 얼굴을 재빨리 숨기고 얼른 꼬마의 엄마라고 하는 사람에게 돈을 받고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착실하게 인사를 하는 꼬마를 뒤로 한 채 말이죠. 그리고 꼬마와 그 부모님이 사라져갈 때쯤 다시 그 자리를 찾았죠. 그리고 깊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랑 이혼 후 한 4년 정도 뒤에 재혼을 했는데 아들이 8살이라뇨. 지금 딱 제 딸 나이가 8살이었거든요. 전 제가 알아봐야겠다 싶어 다음날 아이를 태웠던 초등학교 근처로 갔어요. 그리고 학교가 끝나기만을 기다렸다 아이가 나오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접근했죠. 이 방법밖엔 없었거든요. 어머, 꼬마야. 아줌마 기억하니? 여기 네 손수건 돌려주러 왔어. 아무래도 우리 꼬마 손님 손수건인데 돌려줘야 할 것 같아서. 택시 아줌마다. 안녕하세요. 손수건은 안 주셔도 되는데. 감사해요. 근데 여기까지 이거 주러 오신 거예요? 꼬마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이의 머리카락을 뽑았어요. 그리고 그 머리카락을 가지고 온 지퍼백에 고이 보관하였죠. 아따가. 아줌마, 뭐 하시는 거예요? 제 머리털 지금 뽑은 거예요? 아따가워라. 왜 뽑으시는 거예요? 머리에 뭐가 많이 묻었네. 아줌마가 머리에 뭐 좀 떼주려고 하다가 모르고 잡아당겼어. 미안해. 아줌마, 이만 가볼게.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제 머리카락을 뽑아 친자검사 의뢰를 맡겼어요. 아닐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맡긴 거였어요.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은 친자검사는 불법이었지만 어쩔 수가 없었네요. 그리고 일주일 후 친자검사 결과가 나왔죠. 정말 충격적이게도 아이와 저는 99% 친자검사가 일치하는 거였어요. 너무 충격이었고 제가 낳은 게 딸이 아니라 아들이었다니 뭐라 할 말이 없었죠. 그럼 전 딸을 낳았다는 핑계로 그 집에서 쫓겨난 것이니까요. 이가 부들부들 갈렸어요. 신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짜고 친 판이었고 남편조차도 그 판에 끼어든 것이니까요. 전 이제 제 모든 것을 걸고 아들을 뺏어올 계획을 세웠죠. 그리고 그 집구석은 제가 요절을 내리라 다짐했어요. 더 이상 울고 있을 수만은 없었죠. 전 철저히 조사했어요. 우연인지 운명인지 몇 년 전 제가 살려준 은인이 전 남편 회사의 하청을 대주고 있는 중견기업 사장이더라고요. 정말 모든 기운들이 저를 돕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전 그렇게 그분을 찾아갔어요. 제 말을 들어줄지 아니면 듣고만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애원해야 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었으니까요. 전 그렇게 사장님께 만나자고 했죠.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 택시 기사입니다.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혹시 그때 부탁 하나 들어준다는 거 지금 써도 될까요? 아이고, 그동안 연락이 없어 궁금했는데 당연하지요. 제 목숨을 살려준 은인인데
뭐든 다 들어줄게요. 얘기만 해봐요. 전 그 사장님을 붙잡고 지금까지 제가 겪어온 얘기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23살 어린 나이에 시집와 돈 때문에 시댁에서 무시당하고 남편의 배신에 아이까지 뺏긴 사연 말이죠. 그리고 시댁에서 아이조차도 딸이라고 빼돌린 사실까지 말입니다. 아이를 8년을 못 봤어요. 지금까지 딸인 줄 알았고요. 전 딸을 낳았다는 이유로 이혼을 당했어요. 그리고 얼굴 한번 보지 못했죠. 얼마 전 우연히 제 자식을 만났어요. 아들이더라고요. 지금 제가 그 집을 상대로 싸울 수 있는 건 사장님의 도움뿐이에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기구한 사연이 있다니요? 아니, 근데 제가 도와줄 게 있나요? 아휴, 얘기만 들어도 화가 나네요. 사장님 회사에서 하청을 맡기는 회사가 전 시댁입니다. 주식회사 사무 말이에요. 거기가 제 전남편 회사예요. 아니, 사무 말이에요? 참나, 윤 사장 그렇게 안 봤는데?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이요? 나 참 기가 막혀서. 제가 부탁드릴 일은 사장님의 힘으로 그 회사를 무너뜨려 주세요. 제가 제 아들을 찾을 수 있게요. 부탁드립니다.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전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오랜만에 꺼내본 기억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죠. 다행히 사장님은 제 얘기를 듣고 같이 화도 내주시고 같이 마음 아파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 아니면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고 생각했는지 다행히 들어주셨죠. 그것만 하면 됩니까? 더 필요한 건 없고요. 어차피 기사님 아니었으면 없었을 목숨. 이건 일도 아니에요. 그동안 힘드셨겠어요.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제가 아들을 꼭 되찾게 된다면 정말 이 은혜 평생 갖고 살겠습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그렇게 계획은 시작되었고 사장님은 모든 하청을 다른 곳으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장님 회사뿐만 아니라 사장님이 손닿는 모든 회사들도 하청을 주지 말라고 오더를 넣어주셨죠. 갑자기 거래가 중단된 전 남편 회사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전 전화를 걸었어요. 8년 만에 하는 전화. 그동안 번호는 알고 있어도 전화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거든요. 나야, 잊은 건 아니겠지? 우진이 소식 내가 모를 줄 알았니? 만나서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어디서 볼까? 아니, 네가 우진이를 어떻게? 일단 지금 당장 만나. 내가 그쪽으로 가지. 우진이한테 절대 접근하지 마. 그렇게 약속을 잡고 저희는 만났습니다. 8년 동안 얼마나 호의호식하고 살았는지 얼굴에 기름이 줄줄 흐르더군요. 평생 모를 줄 알았니? 미친놈. 네가 사람이야? 아니 너네 엄마랑 너네 누나도 사람이니? 인간의 탈을 쓰고 애를 빼돌려? 딸이라고 그렇게 구박하더니 아들이었잖아. 아예 작정하고 나 내보낸 거지? 너네가 가만 안 둬. 그리고 우진이 데려올 거야. 이게 주제 파악도 아직도 못하네. 우진이 데려가면 네가 키울 자신은 있고 딱 봐도 겨우 먹고 살만한 것 같은데 오버 좀 하지 마. 너 요새 거래 다 끊기지 않았니? 그게 누구 때문인 것 같아? 신만복 사장님 알지? 내 부탁으로 거래 다 끊어주신 거야. 뭐? 네가 신 사장님을 어떻게 알아? 아니 네가 그럴 능력이나 돼? 너 지금 뭔 짓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쫄딱 망해봐야 정신을 차리겠지 너네 집구석은? 용서 안 해 절대. 알겠어? 한번 망해봐. 모든 거 다 잃은 게 어떤 느낌인지. 그 말만을 남기고 자리를 떴어요. 전 남편은
저에게 전화를 몇십 통을 걸며 얘기하기를 원했지만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저를 도와주신 사장님 말로는 그 회사를 모든 협력업체들에게 하청을 받지 못하여 자금난이 심각하다고 했네요. 직원들의 임금체불부터 사장님께 애원하며 전화 오는 전남편이라고 했죠. 그리고 전 아주 최악의 상황일 때 소송을 걸었어요. 친권, 양육권 변경 소송이죠. 그리고 혹시나 아이가 받을 혼란에 대비하여 아이의 초등학교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아이에게 말을 했죠. 아이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성숙했고 똑똑했네요. 이미 친엄마가 아닌 것도 알고 있었고요. 아줌마 기억해? 우진아,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아줌마, 우진이한테 오늘 아주 중요하게 할 말이 있는데 혹시 들어줄래? 기사 아줌마다. 아줌마, 무슨 말이요? 아빠가 낯선 사람이랑 오래 대화하지 말라고 했는데 얼른 가야 하긴 해요. 아줌마가 우진이 친엄마야. 혹시 우진이 많이 놀랐어? 엄마가 아들도 못 알아보고 미안해 우진아. 아줌마가 내 친엄마라고요? 항상 우리 친엄마가 누군지 궁금했는데 보고 싶었어요. 아빠랑 할머니는 말을 안 해주셨거든요. 미안해 우진아. 엄마가 늦게 와서 정말 미안해. 우리 우진이 엄마 용서해 줄래? 정말 미안해 우진아. 엄마도 우진이 많이 보고 싶었어. 엄마 맞아요? 엄마, 우리 엄마라니. 나 이제 엄마랑 살래요. 엄마랑 떨어지기 싫어. 엄마 보고 싶었어요. 생각보다 아들은 저를 많이 이해해 주었고 늘 저를 그리워했다더군요. 아무리 할머니와 아빠가 잘해줘도 엄마 없는 삶이란 서러웠을 테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시작하였고 남편 측은 모든 자금줄도 끊긴 상황에서 절 가만두지 않겠다며 길길이 날뛰었네요.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의 불법 친자 검사가 논란이 되었지만 약식 기소되어 저는 벌금형만 냈죠. 전 신우는 의사 면허 박탈해 친자와 양육권 모두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피해 보상까지 받을 수 있었네요. 아들이 다행히 저와 살고 싶다는 의사표현을 적극적으로 하여서 다행이었죠. 너무 고마웠네요. 지금까지 못 준 사랑 듬뿍 주리라 다짐했고요. 인연? 내가 가만 안 둔다. 이 독한 년? 몇 년 만에 나타나서 애 엄마라고 애를 데려가려 해? 그동안 입히고 먹인 게 누군데? 아줌마, 착각도 자유야? 아줌마 내가 빼돌린 내 아들, 이제 내가 찾겠다는데 누가 말려? 쫄딱 망했는데 우리 우진이 어떻게 키우려고? 전현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 네가 뭔데? 갑자기 우리 집에 끼어들어서 이 사단이야? 네가 뭔데? 이 미친 거사? 끼리끼리 미쳐가지고 내 아들을 너네한테 맡길 수 없지. 정신이 제정신이어야 맡기지 안 그래? 이 정도만이 다행인 줄 알아. 내 인생 너네 집에 시집와서 꼬였어, 알아? 못돼 처먹은 인간들 같으니라고. 이제 그 잘난 돈도 없으니 볼 게 뭐가 있니, 너네 집안? 뭐야? 어디서 주둥이를 돌려 쪘단 게?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너 내가 가만 안 둬, 알겠어? 우리 장손을 네가 감히? 할머니, 고모, 그만하세요. 우리 엄마한테 욕하지 말라고요. 그럼 할머니랑 고모 미워할 거야. 우리 엄마 몰아세우지 마요. 우진아, 내다 네 할미. 어찌 그럴 수 있어? 우리 우진이를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우진아, 이리 오렴. 당장 저 악마한테 떨어져.
주둥이 다 물어요, 아줌마. 폭발해버리기 전에. 이제 우진이 내가 책임져. 내가 그동안 겪었던 고통, 당신들이 겪을 차례야. 알겠어? 그리고 전 남편의 재혼한 와이프는 이혼 소송을 걸었더라고요. 엎친 데 덮친 격이었어요. 건선징악인 것 같았죠. 너무 멀리 돌아와 아들을 만났지만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놓은 기분이라 행복했네요. 그리고 모든 걸 승소한 그 순간이 저에게 가장 값진 순간이었어요. 8년 만에 본 아들이 저를 그리워했다고 말해줬을 때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만 이제 아들과 행복한 삶을 꿈꿀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 소송 이후에도 남편 측은 역으로 항소를 했지만 법원은 제 편을 들어주었죠. 그리고 전 남편 회사가 쫄딱 망한 틈을 타 그 사장님은 회사를 인수했어요. 그리고 저희 아들의 학자금을 내주셨어요. 정말 그 사장님을 생각하면 뭐라 말을 해야 할지. 내 목숨 빚진 인연, 우리 한번 끝까지 가봅시다.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오진이 학비는 평생 걱정 말아요. 아휴, 감사합니다. 안 그러셔도 되는데 정말 감사해요.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사장님, 은혜 못 잊을 거예요. 아직도 난 기사님 덕분에 살아있는 것 같소. 고마워요. 앞으로도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요. 그게 나도 은혜 갚은 일이니까. 고맙습니다. 저 또한 사장님이 저 도와주신 거 잊지 않고 베풀며 살아갈게요. 너무 감사해요. 진기한 인연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지금은 아들과 단둘이 살고 있지만 너무 행복해요. 가끔 아들이 제 아빠를 그리워하는 것 같아 걱정이 되다가도 아빠랑 할머니와 사는 것보다 지금 저와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말해줄 때마다 모든 것을 다 얻은 기쁨이에요. 헤어졌을 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정신이 아찔합니다. 돌고 돌아 만난 우리 아들, 제 목숨이 닿는 날까지 아들에게 헌신할 예정입니다. 제 목숨보다 아까운 아들이니까요. 사장님과는 간간히 연락을 하고 지내고 있어요. 명절이면 친가족처럼 이것저것 많이 보내주시고 아들과 함께 인사도 간답니다. 피로 이어진 사이는 아니지만 그 어느 사이보다 정말 각별해졌네요. 외동으로 자라온 저로서는 든든한 친정 가족이 생긴 것 같아 이것 또한 행복이지 싶어요. 그리고 벌써 아들은 18살이 되었어요. 머리가 좋아 의대를 가고 싶다고 하는데 제 몸 다하는 날까지 아들을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내고 싶네요. 제 글을 재미있게 읽으셨나요? 오랜만에 떠오른 추억 생각나는 대로 써봤는데 이젠 지나가버린 추억이 돼서 웃으면서 글을 쓸 수 있었어요. 귀한 시간 제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